맞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낙관이냐 비관이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거냐, 비참하게 펼쳐질 거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비관론입니다. 근데 많은 정치학자나 어떤 이 미래학자들을 이렇게 이거 보면은 우리 집단의 모습을 지금 남북으로 갈려있고 서로 어떤 그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서 즐거운 미래를 갖다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린 뭐냐 하면은, 그럼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 슬픈 미래를 갖다가 우린 뭐 맞닥뜨려야 되느냐? 사실 맞닥뜨려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조건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냐면 조건적 낙관입니다. 우리 쓰러져가는 어떤 민족 집단 자체를 갖다가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보다 나은 삶의 행태로 바꿀 수는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갖다가 사실 우리가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 또 사회의 지식인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바탕이 바로 역사인식이에요. 역사인식.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삼수유고장 저항의 터전을 짓고 좌우를 넘어서는 꿈을 이 제주에서 다시 구한말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홍합나철이라는 인간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스승과의 대화 속에서 국망도전을 외쳤던 것처럼, 저 국망도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린 그걸 한번 꿈꿔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인의 길, 노예의 길. 우리가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인의 길로 갈 것이냐, 노예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주인처럼 사느냐, 노예처럼 사느냐.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뭐 주인 행세, 노예 행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이 사는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아, 이거는 노예의 삶이구나 라는 걸 보잖아요. 뭐 정치하는 분들, 우리나라 재벌, 이런 사람들 보세요.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기의 어떤 기득권, 그거를 유지하고서 넘겨주려는 그밖에 없어요. 정치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인식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예요. 좋은 생각, 좋은 가치관이죠.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이에요. 이 역사인식이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처럼 다른 집안의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 이상으로 다른 부모들한테도 내가 대할 수 있을까? 이게 가치관의 문제고요. 그런 열린 가치관,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오로지 나의 어떤 이해관계밖에 모르고 이런 가치관.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역사인식은 마찬가지예요. 더 크게 보면은 통일도 가치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저 북쪽의 가치관도 그렇게 좋지 않다면 우리가 통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개돼지처럼 살다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역사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우리 역사 경험은 삼국시대 삼국이 갈려있을 때에 서로 하나로 삼한일통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그런 의식이 그 이후 역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인식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통일이 안 되면은 다가오는 세계화 시대를 갖다가 얘기하기 전에 동북아 시대 때 우리가 못 견뎌요.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향후 우리
이 한민족이 말이죠. 통일을 전제하지 않으면 동북아 시대 때 도태됩니다. 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동북아 시대 때 만주하고 연해주를 갖다가 우리가 경제권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중국과 일본과 대항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의 흔히 말하는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헤게모니 장악하는 집단의 전리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왜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이 남북도 북미 그걸 하다가 벼랑간 중국과 가깝게 하다가 중국을 벼랑간 가깝게 하죠. 그건 뭐냐면 일설에 의하면 그거 이미 많이 알려진 거지만 이 김정은을 죽이는 게 미국보다도 중국이 훨씬 쉬워요. 그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진핑이고 내가 중국 지도자들에도 만약에 김정은이라는 어떤 북한 집단이 미국을 그거하고 남한을 그거하고 자기네를 따돌리면서 뭔가 어떤 자기네의 어떤 새로운 삶을 꿈꾸려 한다면은 야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큰 마이너스가 된다. 당연히 없애버리겠죠. 북한에는 친미파보다도 친중파가 훨씬 더 사회 구조 상부 구조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김정은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언제 뒤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게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치적인 역학관계 문제입니다만은 아무튼 역사 인식을 우리가 가치관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두 번째 역사는 나를 위해 변명하는 거라는 걸 우선 전제. 여러분 역사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한민족사를 쓰는데 일본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중국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동양사를 위해서 우리가 국사를 씁니까? 세계사를 위해서 국사를 씁니까? 역사는 나를 위해 변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료를 갖고도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계나 우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변명하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이걸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요. 이걸 그들은 우리 이야기를 비객관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학계 혹시 우리 정치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외국 걸 얘기하고 외국 논리를 얘기하고 외국 사람을 얘기하는 게 객관적이고 아주 교양이 있으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얘기하면서 신초 얘기하면은 저 뭐 이 국수주의적인 그러나 역사를 얘기하면서 뭐 이 누굽니까 다른 어떤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 저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뒤에서 얘기할 노예의 모습입니다. 노예는 결코 자기를 못 바라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역사학의 선배들 신채호나 박은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걸 진단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노예가 됐느냐? 1000년 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000년 전에 우리가 중국의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 빼앗기면서 그 1000년 전 이후 우리는 노예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에 우리는 노예로 살아왔다. 이게 바로 우리 역사학자,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을 한 선배들의 지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뒤에서 말씀을. 그리고 나는 집단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제주도 도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하고 별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개인이 얼마만큼 건강하냐에 따라서 우리 집단 정체성, 국가 정체성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못하고 지금 문재인 그 사람. 이게 바로 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국시가 뭡니까? 모르시는 분. 우리 국시가 뭐예요? 우리 국시. 국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그 집단이 지향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 덕목을 국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시. 그렇죠. 우리 국시는 역사 속에서 보면 홍익인간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치꾼들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우리 국시 논쟁 여러분 지난 88년도, 87년도죠. 이 87년도에 국회에서 국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당하고 야당. 당시 여당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 국시가 반공이라고 했어요. 얘는 반공이다. 그러니까 야당의 국회의원이 유성환 의원이 나서서 아니다. 우리 국시는 통일이다. 이거 가지고 서로 그냥 막 난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한 국회 국시 논쟁인데 여러분 우리가 반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없어진 역사서 중에서도 삼국유사 그나마 남아있는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나라는 게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홍익인간이라. 인간을 크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섰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얼마만큼 떳떳한 겁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복수주의라는 거야. 그리고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홍익인간이 어떻게 폐쇄적이고 어떻게 국수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얘기하려는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정체성의 중심이다. 내가 바로 서야 우리 집단이 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속해 있는 뭐 사회, 학교면 학교, 우리 어떤 뭐 이 모임이면 모임, 그리고 역사는 집단 정체성의 골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 가풍이 없어지면 집안 쓰러지죠. 똑같은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 어떤 그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어떤 한국이면 한국, 북한이면 북한, 다 합쳐서 뭐 그걸 갖다가 뭐 한민족이 해도 좋고 그 골격이 어떠냐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역사, 주인의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노예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중국의 청나라 공자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한 유명한 학자예요. 청나라 말기 때 이 사람은 자기 동정암 전집 제5권에서 정암이라는 것은 공자진의 호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그 역사를 제거하라. 그 문지방을 허물고 풍속과 질서를 파괴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역사를 제거하라. 그 인재를 끊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근절하려면 먼저 그 역사를 제거하라. 그리고 그 선조의 조상을 쓸어버리려면 반드시 먼저 그 역사를 제거하라. 이거는 이 공자진이라는 학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거죠. 우리가 한 집단을 잡아먹으려면 그 집단의 정체성을 없애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갖다가 뭐 M&A 했다. 그러면 B라는 기업이 A 기업에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B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없애야만이 A라는 회사로서 붙게 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회사도 그렇고 침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20세기 들어서서 일제가 우리를 갖다가 이 강제로 병탄한 이후에 우리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역사를 없애고 한글을 외국어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국어가 그때는 조선어라는 외국어가 됐습니다. 그것도 3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어로 가르치던 조선어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때 국어가 뭐예요? 일본어가 우리 국어예요. 그리고 그때 국사가 일본사가 우리 국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국교가 뭡니까? 신도, 일본 신도가 우리 국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우리 정체성을 일본의 정체성으로 바꿔놓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진의 얘기가 이 개인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는 모든 지식인들, 특히 역사를 갖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공감해야 할 요소예요. 만약에 이것도 제가 중국 학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신치호 같은 사람 얘기를 들게 되면 국수적이다 뭐 저 들어보세요. 자, 조선 백성의 지능과 덕성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을 충량한, 그러므로 아주 진실되게 충성스러운 제국 신민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게 뭐냐면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조선사 편수회의 맨 앞에 나오는 조선사 편수의 방침입니다. 우리가 왜 조선사를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조선민족을 총량한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타 식민지 야만 미개한 민족과는 달라서 독서와 문장에서 조금도 문명인이 뒤떨어진 바 없는 민족이다. 조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서가 많고 고래로 사서가 많고 또 새로이 저작에 착수한 것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전자 앞에 것은 독립시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말하는 합방 이전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갖다가 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일제가 조선을 갖다가 강제로 병합해가지고서 한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어떤 식민지였던 그걸 갖다가 크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저런 헛되이 독립국 시절의 옛 꿈에 연연케 하는 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후장 뒤에 것은 근대 조선에 있어서 일로전쟁, 일청전쟁 간의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청나라 간의 세력 경쟁을 수술하여 조선에 나갈 바를 설파하고 혹은 한국 통사라고 일컫는, 한국 통사는 여러분 1915년 상해에서 배감 박은식 선생이 쓴 거죠. 그 제목 자체가 얼마나 슬픕니까? 한국 통사. 우리의 어떤 그걸 갖다가 그야말로 처절하게 통일하는 그런 역사를 썼어요. 그게 일제강점기 때 국내로 들어오면서 일본 조선 총독부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런 책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 제외 조선인 박은식을 말하는 거죠. 이 저서 같은 것의 진상을 구명하지 않고 함부로 뭡니까? 망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일본 놈들은 한국 통사의 어떤 그 역사적인 망령된 이야기다. 이러한 사서들이 인심을 현혹시키는 해도 또한 참으로 큰 것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와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신에 의해서 조선사를 우리가 다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주인의식을 없애버리고 노예근성을 가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신치료의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선에 국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법조입니다. 신치호는 20세기 초에 자기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국사다운 국사가 없는 거예요. 춘추를 지어 명분을 세우고, 춘추라는 건 누가 겪는가? 공자시대의 역사서시요. 그래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그러면 춘추를 꼽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신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를 춘추사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춘추사관을 다른 말로 중화사관, 4대 중화사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목을 써서 정통과 윤통이 나뉘었는데, 강목사체 이거는 이 특히
여러분 주자 있죠, 주자. 송나라 때 주자가 이제 유교라는 것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교를 바라보는 학문이 한당유학이 있고 또 송유학이 있고 명유학이 있고 그리고 청나라 유학이 있어요. 그럼 청나라 유학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증학이에요. 명나라 유학이 뭡니까? 송나라 때 성립된 송나라 주자에 의해서 성립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 성리학적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리학의 어떤 기초한 역사 소설은 강목체 소설이에요. 그것은 이제 굵직한 그 역사 근거 소설을 딱 해놓고 거기에 표멸하는 겁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거. 이게 강목체 소설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정통이냐 윤통이냐. 이 정통이라는 것은 그 역사를 올바르게 읽는다라는 거. 윤통이라는 건 벗어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바라보는 시각, 즉 말씀드리면은 성리학적 기준에 어긋나면 윤통이 되는 거예요. 성리학적 기준에 맞아야만이 정통입니다. 이 정통과 윤통이 나뉘었는데 춘추와 강목은 중국 선비의 힘으로 지었다. 우리나라의 옛 정서의 사서들은 여러 번 병화를 일고 다 흩어지고 없어졌다. 사실 불행한 건 우리 역사서가 싹 없어졌죠. 그렇죠? 우리가 삼국사기 이전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고려,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그렇게 많던 역사서들이 싹 없어졌어요. 일제시대 때 거의 다 없어진 거죠. 그나마. 자, 신채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계자가 얘기한 거군요. 후세의 고로한 자들이 중국책에 빠져서 주나라를 높이는 사대주의만이 옳은 것이라고 내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세워 그것을 밝게 빛낼 줄 몰라. 이는 등나무나 칡렁풀이 곱게 뻗어갈 줄 모르고 얼매기만 하는 것 같으니 어떻게 천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부계자의 교훈사와는 지금 현 우리 사학계에서 위소라고 이 사람들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숙종 때 나온 건데요. 북의 노인이 쓰니 이 교훈사와는 진서예요. 진서. 이건 이미 문헌고증을 갖다가 이미 70년대에 거쳤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이걸 위서로 보느냐. 이 규원사화를 갖다가 역사 소설의 어떤 대상으로 끌어오면은 지금의 우리 역사 소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고대사 체계가 다 무너지니까 구태여 이거를 위서라고 지금 몰아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부계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과거에 낙방한 남인입니다. 남인 출신의 부계자. 이름 성명은 몰라요. 이름은 밝히지도 않았고 이건 인쇄도 안 됐습니다. 왜? 인쇄가 되면 이 사람 죽겠죠. 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조선사회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리학, 유교뿐만 아니라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이 어긋나면 무조건 반체제 문서가 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자, 이 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채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사는 국민의 명령이라. 국사라는 것은 국민의 밝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를 올바로 가진 집단은 그야말로 밝은 거울과 같고 국사를 갖다 올바르게 지탱하지 못한 집단은 그야말로 어두운 모습. 이게 무슨 모습이죠? 이 명령이 없으면 국민이 무엇을 쫓아 선조의 참모습을 우러러보며 이 명령이 없으면 국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의 연추 아름답고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성찬할 수 있겠는가? 이 명령이 없으면 국민이 무엇으로서 국수라는 건 뭐겠습니까? 국수.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 정체성. 우리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존하며 자존할 줄. 우리가 무엇으로 높일 수 있겠느냐? 국사가 없으면. 이 명령이 없으면 국민이 무엇으로서 타인과 남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회의론하고 다 집어치우고 한마디로 뭐냐? 국사가 있어야 국민이 애국심도 유할지며 애조심도 유할지며 애국심도 유할지며 독립심도 유할지며 진취심도 유할지라. 이게 이제 신채호가 대동제국사 서원 머릿말에서 얘기합니다. 국사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일단은 죽는 거예요. 왜 일본이 우리의 국사를 갖다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을까?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그 애틋한 자기의 어떤 그 자 보십시오. 이건 배감 박은식 선생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백성의 정신이 자기 나라 역사는 없고 다른 나라 역사만 있으니 이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천여년 이래의 조선은 단지 형식상의 조선일 뿐이지 정신상의 조선은 이미 망한 지가 오래됐다. 처음 배우는 교과가 이러한 점. 자, 처음 배우는 교과가 이러하다는 건 다 중국 거 아닙니까? 중국의 뭐 소학부터 해서 사서상경부터 해서 모든 게 어릴 때 벌써 머릿속에 노예 정신이 깊게 뿌리 박혀 평생의 학문이 모두 노예의 학문이고 평생의 사상이 모두 노예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는 걸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사극 같은 걸 가끔 보면은 조선 왕들이 뭐 조선 어떤 그 세자나 이런 사람들 놓고 경연을 할 때 그게 뭡니까? 노노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주역이 어떻고 이런 거나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 사람들한테 뭔 조선의 정신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비열한 사회에 처하여 소위 영웅자 누구이며 영웅이라고 외치는 건 누구냐 이래. 소위 유현자 그러니까 학자라고 외치는 놈 누구냐. 소위 충신이라고 외치는 놈 누구냐. 소위 공신자 공신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놈 누구냐. 소위 명료자 이름이 있다고 외치는 놈 누구냐. 필경다 노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사실 뭐 크게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저명한 역사학자 저명한 무슨 어떤 정치인 등 뭐 그걸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천년 노예가 됐느냐. 저는 이 가만히 제가 하고 이걸 이 중화의 굴레가 우리를 노예로 만든 거예요. 중화의 굴레. 이 중국 중심의 사고가 우리가 천년 전부터 굴레에 실어가지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분별. 이 중화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화이분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화이분별이라는 것은 여기 화라는 것은 중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화. 자기네만이 세계의 중심이고 자기네만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외의 모든 오랑캐를 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중국 놈들이 자기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대지를 갖다 주변에 울려 이 사상이 언제 생기냐? 여기 보는 것처럼 주나라 무왕 때 등장한 주나라 무왕 때 이미 이런 의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화의식이. 주나라 무왕이 동의를 갖다가 이 산동으로 계속 몰아내면서 자기네가 이걸 그리고 이게 존왕양의 정신이 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옵니다. 존왕양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주나라의 어떤 그 중왕을 높이고서 모든 오랑캐들을 물리쳐버리는 거. 이게 존왕양의 정신입니다. 존왕양.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 때 춘추 5패 가운데 5패라는 건 5나라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가 제나라예요. 그 제나라를 아름답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 제환공입니다. 제나라 환공. 이 제나라 환공이 주임금을 높이고 어떤 그 사의를 물리쳐버리다. 우리는 중무왕, 주나라 임금을 갖다 정통으로 해서 모든 그에 있고서 오랑캐로 다 물리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존왕량의 정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용하 이변이라는 건 뭐냐? 용하, 하를 써서 이 만을, 이를 갖다 변화시킨다. 이를 변화시킨다. 용하 이변이라는 것은 이 공자, 맹자 시대 때 나타난 중화의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라는 것은 중화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 중국의 어떤 그거인 하나. 그리고 그거로서 그러니까 중화를 써서 오랑캐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자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공자는 도덕론을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그럴싸하게 모든 인간들은 도덕적 가치를 태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나누는 거예요? 오로지 중화만이 도덕을 옹졸게 받고
중화 외의 사의 모든 것은 부도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냐면은 중화가 오랑캐들을 도덕적으로 변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공자니 맹자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사인은 개와 돼지 같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우치고 변화돼야 할 그런 대상으로 이게 용화이변이라고 하죠. 용화이변. 그리고 기미론. 이 한나라 때 이 어떤 나타나는 화친론과 정벌론의 건데 한나라 때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한나라는 이 누구한테 시달렸습니까? 북쪽 흉노한테 시달렸죠. 선우를 갖다가 우두머리로 하는 선우가 이거 임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흉노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실상 힘이 초창기 때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흉노한테 뭐 이렇게 무력적으로 대항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힘이 없을 때는 몰래 화친론을 내세우죠. 그리고 자기네가 힘이 있을 때는 무조건 때려붙이는 정벌론, 무력론을 내세우는 이런 것이 바로 기미론이에요. 중국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택동의 16자전법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저기 도망가면 때려가 잡으라. 저기 공격하면 도망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택동 16자전법의 핵심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이 중국에서는 기미라는 것은 말고피 같은 거, 채찍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잘 들으면은 당근 주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또 고삐를 이렇게 묶어두면은 1m 간격으로 이렇게 놓으면 그 범주 내에서 자유를 주고, 그 범주 벗어나려고 그러면 또 때리고, 이게 바로 전통적으로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의 한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다스림의 방법, 기미론.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 시진핑이 꿈꾸는 신중화주의가 그렇죠. 신중화주의. 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뭐 돈을 주면서 살살 빼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미국인이 유럽인이라고 갈등을 1대1로였던 그 걸림돌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떠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중화주의, 시노센트리즘이 신중화주의예요. 누굽니까? 이 양반은, 이 시진핑은 자기가 무슨 어떤 뭐 공산당 대회니 무슨 인민대회니 뭐에 쭉 하게 되면 19번이나 강조한 게 뭐냐? 매번 강조하는 게 그 사람이 중국몽이에요. 중국몽. 중국의 꿈. 그러면 시진핑이 얘기하는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 신중화주의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재편 아닙니까? 사실 미국하고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지금 계속 이러는 게 왜 그런 겁니까? 뭐 우리나라니 뭐 이런 게 떠나서 지금 세계 헤게모니 쟁탈이야. 그렇죠. 신중화주의와 팩스 아메리카노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물동량이 가장 교차되는 게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세 때 지중해 로마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이 가장 많이 오갈 때 그때가 뭐래? 지중해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어제 대서양 이 영국이 뭡니까 그 발틱 함대 스페인의 어떤 함대를 물리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질서를 만들죠. 그래갖고 이 영국의 깃발 유니언잭 휘날리는 곳에 해질날 없다라고 떠들어대던 시기가 지중해 시대가 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시대. 그리고 대서양 시대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필그림 파더가 신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이게 아메리카 시대가. 지금은 아메리카 태평양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동북아 시대로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질서를 중국이 잡아가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갖다가 미국에서는 결국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어떤 미국 학자는 100년 후라는 책에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인물의 어떤 학문적인 의견보다는 미국 중심의 가치가 많이 반영된 거예요.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 후라는 책,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2년 전,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읽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중국은 10년 안에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 500년을 간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갖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야, 이게 미국 중심의 어떤 질서를 갖다가 변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떠들어대고, 지금 남북 통일이 10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이 동북아의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일본이 다시. 그리고 만주가 새롭게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서양의 질서는, 유럽의 질서는 폴란드와 터키가 잡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거기에 소리가 갈 것은, 이 사람은, 조지 프리드만은 미국이 500년을 갈 거라고. 500년. 그러니까 팩스 아메리카나가 아메리카 시대가 500년을 갈 걸로 보는 거예요. 500년. 그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 아주 달기똥 목처럼 입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세계 질서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근데 이 중화의 굴레, 이게 사실상 가장 충실하게 쓰여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중화의 굴레가 어떻게 쓰여졌냐? 그걸 보세요. 천년의 질곡. 질곡이라는 건 수렁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1000년 동안 노예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나? 이걸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추인. 여러분, 과거 제도로서 인재를 뽑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고려 광종 때 중국에서 귀한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과거 제도가 거기에서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 제도가 없어지죠. 그 1000년을 넘는 어떤 과거 추인,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사실상 나라를 다스렸던 게 우리나라인데, 이 불행하게도 과거 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극상을 하고, 그리고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과거예요. 아무리 그 가난하고 힘든 것, 여러분 아까 공감도전을 외쳤던 홍합나철이라는 인물도 저기 전라도 어딘가 벌교, 보성 옆에 그 벌교, 아주 가난한 집안의 선비예요. 그 사람이 과거 급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세상에 나오는 건데, 이 과거제도 굉장히 좋죠.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사람이 섞일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막.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이 과거제도, 이 지적 도구가 철저하게 유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그럼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뭡니까? 과거 급제하려면 유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사서상경을 달달 외워야 되고, 중국에 나오는 어떤 시문이니 책분이 이런 걸 갖다 그냥 달달 외워야만이 내가 표세를 할 수, 사회에서 행세할 수,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한시를 짓더라도 그 정서로서 한시를 지어야만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년을 이렇게 우리가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질서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지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죠. 그냥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리고 고려 성종 때 982년 시무시책, 여러분 시무 28조라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최승로에 의해서 고려 성종에게 건의됐던 시무 28조. 지금은 저게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약 10여 개 조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무 28조라는 게 뭐겠어요? 시무 28조는 모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질서를 갖다가 유교로 바로잡는 거예요. 이게 시무 28조입니다. 이때에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건 연등, 팔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불교화되지 않습니까? 연등이라는 게 원래 우리 고유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불교로 보지 않습니까? 불교 원래 그게 아니에요. 팔관이라는 것은 우리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제천 행사입니다. 팔관이라는 모든 질서가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고려 말 때. 여러분, 존주자 양의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자를 높이고 그 외의 모든 가치는 이적으로 오랑캐로 몰아서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존주자 양의적을 갖다가 앞장서서 외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충신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지조, 절개, 정몽주가 이 사람이에요. 사실상 중화주의 역사의식을 가장 체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인물이 정몽주예요. 정몽주. 그리고 정몽주의 친구면서 정몽주는 이제 고려 유지를 꾀있고 새로운 국가를 갖다가 외쳐댔던 인물이 정도전이죠. 바로 정도전이 떠들어낸 게 뭐냐면 동주조선이에요. 조선 건국을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 이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이념, 조선 경국전이라는, 어떻게 본다면 조선의 어떤 기본적인 헌법이자 법안입니까? 질서. 조선 경국전 맨 앞에 국호 쪼가 나와요. 국호. 왜 우리가 조선이라 했느냐? 거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우리 이 조선은 세 가지다. 단군조선, 위만조선, 기자조선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자조선이라는 거야. 이 사람. 왜 기자조선이냐? 주나라 모왕의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기자조선이야. 그 이전에 단군조선이라는 거는 다 뭐겠습니까? 예의도 모르고 문물도 없고 그런 어떤 거. 우리 단지 그냥 혈연상의 조상일 뿐이지 우리에게 도덕을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예의를 알게 해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예절의 문화를 뒤집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중왕의 책봉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기자다. 그래서 우리는 기자조선. 그래서 우리는 조선이다. 이게 동주조선. 우리 동쪽의 주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주. 그래서 이 어떤 그 건국이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면 제조지은의 간격이라는 거. 제조지은이라는 건 언제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는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임금 보따리 짜가지고 허겁지겁 도망다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회건 간에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게 서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민초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디 뭐 할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놈들이야 뭐 도망다니면서 뺏어먹고 얻어먹고 다 그냥 걔네가 하는 거. 지금 같으면 뭐 망명하면 되잖아요. 정치적 망명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또 이중국적까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장 어떤 시대건 민초가 마음 아픈 겁니다. 민초가. 정말 비참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소중화주의가 득세라죠. 왜? 명나라가 쓰러져가는 우리 조국을 구해줬으니까 우리나라. 제조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만들어준 그런 어떤 은혜. 이게 선조가 말하는 겁니다. 선조가. 제가 그래서 한번 칼럼을 한번 썼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 내세운 구호가 뭡니까? 제조사나예요, 제조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배경을 몰랐을 거예요. 제조사나라는 것은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구해준 데에 대해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데에 대한 감격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뜻을 알겠어요. 그냥 뭐 그럴싸하니까 그냥 떠들어내고 한 것 같은데 이 제조지인이라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시 구해줬다 해서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난 이후에 더더욱 소중하주의가 된 겁니다. 무조건 명나라한테 우리는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은혜의 나라로서 어린다. 존주대의 뭐 작년에 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송시열이 쓴 존주대의라는 어떤 그 휘호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 참 마음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존주대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주나라를
아주 하늘처럼 떠받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존주대예요. 이게 존주대. 이 송시현이 내세운 대명의리론이에요. 우리는 명나라를 결코 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를 갖다 하느님처럼 떠받더니 이 송시현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조선의 주자를 자처한 사람입니다. 조선의 주자. 그리고 송시현은 임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송시현이 무서워한 대상은 뭐냐? 오직 주자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임금도 눈에 없는 겁니다. 송시현한테. 그러니 우리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그거 말이야. 문체반정. 여러분 여러분 종교시대 문체반정. 여기서 문체반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성리학적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올바른 문체로 돌려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국문학이나 역사학에서 종교의 문체반정 운동을 상당히 신선한 어떤 걸, 그러나 그 신선한 거 넓은 틀 속에서는 중화의식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다 그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벚꽃창신. 벚꽃창신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박지원의 열하일기 서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얼마나 멋있어요. 옛것을 본으로 하여 새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벚꽃창신. 이 실학정신을 얘기할 때 벚꽃창신을 얘기만 해요. 그러면 여기 벚꽃, 옛것을 지킨다 할 때 고라는 게 뭔가? 이게 성리학이에요. 이 우리가 실학이라는 거에서 뭐 어떤 사람은 민족주의의 맹화를 찾고 거기서 민족 자주성의 본질을 갖다가 이 외쳐대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학을 연구하는. 실학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중화주의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실학의 대표적인 어떤 그 인물인 박지원의 허생전이나 양반전이나 호질이나 이 소시를 보게 되면 소설 그 사회를 비판하고 양반들을 비꼬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거기에서는 중화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걸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위정척사, 이항로의 위정척사. 훗날 의병운동의 어떤 그 외침으로도 많이 그랬던 19세기 말 이항로의 위정척사. 위정척사라는 건 뭐냐? 올바른 걸 지키고 삿된 것은 배척해버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정척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이항로가 외쳐댔던 위정할 때 그 정이라는 게 뭐예요?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이 이항로가 외쳐대던 척사, 이 삿된 것, 사악한 것 할 때 사에 모두 들어가냐? 동학도 사악한 걸로 본 겁니다. 이항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 하게 되면 유교 질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와서는 개화기 때 동도서기를 외쳐대는 사람이 있죠. 이 온건개화파입니다. 김홍지빈이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온건개화파, 동도서기.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정신은 우리 걸로, 그리고 물질은 서양 걸로 해서 변화시키자. 그러면 여기 동도할 때 이 도는 뭐냐?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러면 이건 자기 모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데, 왜 망해가는데, 저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뭘 해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다들 지금. 그리고 급진교화파가 외치던 게 서도서기예요. 서도서기. 서도서기는 뭐냐? 정신도 외국고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계열의 학자들, 급진 기독교 계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이나 윤치호나 이런 사람들이 외쳐대는 거야.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도 서양 걸 갖고 오자는 겁니다. 이게 20세기 초까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거 제도가 시작되면서 이게 1000년을 넘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뭘 갖다가 꿈꾸고 우리 것에 대한 뭔 고민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죽어요. 우리가 이 사문난적 반체제로 몰려가고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윤휴라는 사람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윤휴도 사문난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럼 윤휴가 유교를 부정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리학을 부정하면서 보다 유교의 본질적인 우리 고문으로 돌아가자, 한당유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쳐야 됐는데
그게 반체제라고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세당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박세당도. 아니 유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학을 갖다가 좀 바꾸자라는 거에서도 죽어가는데 유교를 거부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삼족이 멸란.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천년의 질고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 거에 대한 각성을 외쳐낸 게 북망도전이에요. 1909년 통합나처는 이 김윤식의 제자 이 북망도전. 나라는 망했지만 정신이, 그 정신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단군에서 단군이 우리 한글 정신의 뿌리고 우리 국사의 출발이고 우리 철학의 비조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위로는 중화주의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그 시대적으로는 일제식민주의의 철저하게 그 집단은 철저하게 독립운동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에 그 집단이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또 남북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남이고 북이고 주인으로서 못 살아간다. 남쪽은 그 미군정에 의해서 붕괴가 되죠. 이승만에 의해서 붕괴. 북쪽은 김일성이었던 그런 어떤 김일성 공산주의라는 교조주의적인 그런 아주 좀 철저한 실증에 가면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놈들은 조선 총독부를 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면서 일본의 어떤 그 어용 관변학자